젊은이들 사이에.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웃이나 학교에서 얌전하거나 모범생이었다는 진술이 많이 나고, 원래는 이렇게 모범생이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변한 그런 경우, 어느 순간 이슬람 단체와 연관되면서 급격히 과격화되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과 특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외로운 늑대로 대변되는 오늘날 소프트 테러는 몇몇 예외적인 과격 분자의 일탈 행위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유럽 사회의 내면의 구조적 문제와 청소년 문화의 위기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K-팝과 한국 미디어에 열광하는 유럽 청소년들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 내 사회 변화와 일상적 문화 갈등을 감지할 수 있고, 이들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에 직면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헤맨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층 조사, 인터뷰, 집단 인터뷰나 개인 인터뷰들 통해서 참여 관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프랑스 청소년 문화는 어떻고 한류 팬덤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프랑스 청소년들 사이에서 K-팝은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팬덤들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에 비하면요, 프랑스 팬덤층은 상당히 어떤 뭐 개인적으로 열광하는 것은 아주 드세는데 좀 비조직적이고 그 범위도 넓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 팬 대부분은 처음에는 J-팝, 일본 그 아이돌들에 열중하다가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K-팝을 일본 방송이나 신문들 또는 일본의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K-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어린이가 어린 시절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기는데, 애니메이션 하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급격히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발달돼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서 제가 일본의 K-팝 걸 그룹에 대한 얘기, 여성성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바블 현상, 어떤 거품 현상이 꺼지면서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동산 가격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양상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지만 일본은 더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을 때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다 이거죠. 뭐 시민들이, 그리고 소비도 막 늘어나고 이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드라마도 우리가 모방의 시계였던 얘기예요. 뭐 좀 가정적이고 좀 뭔가 일본의 정통적인 어떤 일본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어떤 평상적인 일상적인 가정적인 이러한 문화 양상으로서 일본 드라마 뭐 인류라고 하죠. 한류가 있으면 인류, 중류 이렇게 있는 건데 인류가 그래도 많이 여러 나라에 보급되고 알려질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J-팝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몰락되면서 완전히 몰락되면서 멘붕 상태들이 온 거예요. 시민들이. 국민들의 멘붕 상태가 이어지면서 자극적인 그것을 달래줄 수 있는
미디어들의 내용들이 그 콘텐츠 내용이 자극적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섹슈얼리티하고 엘로 저널리즘으로 돌아서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도 봤는데 뭐 거의 다 벗듯이 저 일본 출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일본 뭐 그러한 그 리포터가 길거리에서 또는 MC가 막 인터뷰 지나가는 시민들 인터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스튜디오에서는 그러한 인터뷰 장면들을 보면서 또 막 우스꽝스럽게 대사하고 재밌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봤어요. 저도 그때 당시 출장 우연히 출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아, 실제로 출장을 뭘 때문에 갔었냐면 그 이종 아 우리 야구 선수 누구죠? 그 도로에 그 아주 이 저하고 사진도 라디오스타 나와서 사진도 찍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때 프로그램 제목이 스포츠였는데 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한 얘기라서 이종범인데 바람과 뭐 그런 그래서 일본 그 프로 야구를 팔로우를 많이 했어요. 팔로우를 많이 해가지고 이종범 선수가 뛰는 그런 경기를 쭉 제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봤어요. 하면서 좀 출장이 힘들긴 했습니다만 저녁에 잠깐 짬을 내서 도시도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일본 TV 방영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슈퍼마켓에서 일본 그 엘로우 그 매거진 그런 뭐 섹슈얼리티하는 그런 잡지들을 막 팔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 근데 동네 슈퍼마켓에서 그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와서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서서 그걸 보고 있고 또 뭐 기성세대들도 그건 뭐 당연한 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이 참 상당히 그리고 당시에 막 그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슨 막 그리고 서로가 관심도 두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막 하는데도 어, 그 막 어떤 청소년들은 우주인 같이 SF에서나 나오는 그다음에 벼락 머리 뭐 완전히 뭐 벼락 맞은 머리처럼 그렇게 하고 얼굴 색도 막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시내에서 자주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거야 뭐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으나 그 당시에 제가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워낙 그 무관심하고 하더라고요. 워낙 TV에서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당시에 J-pop 애니메이션 자체도 최근에 이제 제가 그때부터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 말하자면은 그 섹슈얼리티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성행하기 시작한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프랑스는 많은 어린이가 보는 어린 시절의 일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순수하고 예전에 했기 때문에 또 TV에서 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그들을 일본 대중문화 취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허서까지 J-팝에 대한 취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얘기죠. 한류 팬들 중에는 일본 대중문화 취향으로 J-팝을 듣다가 이 시기에 일본 미디어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많이 소개되어서 오히려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 뭐 일본에서 우리 아이돌 그룹이 대성황을 이룬 그룹이 누구죠? 카라 있잖아요. 카라하고 그다음에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뭐 절대적으로 뭐 드라마에도 많이 출연할 정도로 주인공으로 정도로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됐죠.
한국 대중만이 많이 소개되고 케이팝에 대해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서 마침내 케이팝의 팬이 되었다고 진술한 그런 인터뷰에 응한 인터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류 팬이 된 이후에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열성 팬으로 변모하면서 그들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류 팬덤을 중심으로 민속지학 연구를 시행했고 케이팝 팬들과 심층 인터뷰 및 참여 관찰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님, 문화연구자인데 아주 영국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정말 우리나라 문화연구가 학자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교수님으로 저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한류 팬들은 대부분 전통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수용하고 있었죠. K-팝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하거나 조사하고 유튜브가 그러니까 K-팝에 결정적 영향을 많이 또 역할을 했어요. 세계화, K-팝이 세계적으로 K-팝의 밈이 이렇게 실어 날리는 데는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그 양현석 씨가 얘기했듯이 유튜브와 K-팝이 궁합이 잘 맞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만큼 유튜브는 K-팝의 세계적 밈의 운반 수단으로서 K-팝 밈의 운반 수단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자, K-팝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 감상하거나 조사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수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결과 K-팝을 집중적으로 수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10시간 이상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열성 팬, 그 범위는 적으나 숫자는 적으나 그 개개인들의 팬심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팬심을 열성 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미디어 수용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셜 미디어 이용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SNS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K-팝의 매력과 프랑스 청소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프랑스의 K-팝 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은 역시 외모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집단 인터뷰에서 제가 봐도 정말 외모들이 뛰어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모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말하려고 하고 선호하는 남자 아이돌의 복근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이면서 급기야는 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지지하다가 서로 막 논쟁도 벌리고 인터뷰하는 도중에 집단 인터뷰 중에 우는 학생까지 나오는 불상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 열성적이라는 얘기죠. 이같이 프랑스 청소년 팬들은 K-팝에 대해 깊은 팬심과 아이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K-팝 공연을 하러, 지금부터서 얼추 한 10년 전일까요? 10년이 좀 안 됐나? K-팝 공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다녔는데, 베트남에서, 이 휴대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 베트남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고, 리허설하고, 녹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회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리허설 끝나고 나오고 회의하고 뭐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휴대폰을 무대 어디에다 일각에다 이렇게 놓고 회의하는데 잠깐 그 근처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까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의자에 놨든지 뭐 그랬는데 그 휴대폰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누가 좀 양심적인 사람이면 갖다 줬을 텐데 그게 그 휴대폰 뭐 비싼 것도 있지만 그, 그 베트남 시장에서 팔면 또 상당히 받는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특히 제 그 사진첩에 아이돌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꽤 많았어요. 프로그램들 하다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 다 찍은 사진도 되게 아까운데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막 많이 찍었으니까 그런데 어, 아마 그 누군가 그 보고 뭐 그때는 뭐 이렇게 그 지문인식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때였어요. 그냥 열리는 그런 버튼 누르면 열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검색하고 아마 오히려 안 줬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도 휴대폰에다가 아이돌의 복근 사진 밴드폰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프랑스 청소년들이 케이팝 아이돌에 이끌리는 이유로 외모에 대한 언급 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하모니입니다. 이들 청소년이 그러니까 아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간성, 뭐 노력하는,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뭐또 끈기라든지 인간성, 그다음에 그 집착력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여기서는 하모니라는 얘기예요. 그룹 그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끼리의 하모니. 이들 청소년이 케이팝 아이돌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완벽하다는 것이고 그 완벽이라는 것이 하모니, 즉 조화와 균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되는 인터뷰 가운데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매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여기서 조화와 균형, 밸런스죠. 라는 것은 하모니는 곧 외모와 인간성, 또 외모와 행동의 조화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외모와 인간성 인도네시아에서 외모와 행동의 조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팬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돌의 인간성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아까 인도네시아 팬들처럼 그들이 많은 시간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견한 사실과 콘서트에서 보이는 아이돌들의 매너, 그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이는 그들의 행동 양식, 그러니까 쇼 프로그램뿐이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복면가왕 같은 데서도 패널로도 많이 나오고 또는 기타 라디오스타 또는 뭐 여러 무한도전 예능 프로그램들에 많이 출연들 하잖아요. 음악 프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참 친곡을 들고 나와서 뭐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시간이 없죠. 근데 이제 주로 좀 잠잠해질 때 그럴 때 한번 히트를 치고 잠잠해질 때 예능 프로그램들을 좀 쉬는 기간에 좀 많이 출연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 이게 막 출연을 그 신곡을 들고 나왔을 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전에는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MBC에서의 인기가요 베스트 11이라고 있었어요. 뭐 몇 해 전에 예능 본부장 MBC에 했던 이용우 PD가 하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생방송 프로그램 금요일에서 때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했었는데 옮겨 다니면서 근데 그건 순위 프로였습니다. 순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최초에 좀 처음 부분에 그 프로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음악 캠프, 가족 캠프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약간 공용성을 띠려고 하는 그러다가 음악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들을 선생님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한 것은 제 생각으로 초중반 중반 정도 붙어서 했던 거. 초에는 조금 감독 전체 감독보다는 조금 그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서 선생님이 좀그 감독급으로 해서 종가라는 그런 젊은 프로그램들에 투입돼 가지고 그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한 5년 전까지 제가 했으니까 지금 2015년까지 한 20년 정도 음악 프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음악 프로는 이제 한 주에 하나 한 프로니까 다른 드라마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같이 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 기억들을 이렇게 되살리면서 제가 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이돌들이 그 얘기죠. 예능 프로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하다가 그 인기가요 베스트 11 같은 경우 그 순위 프로이기 때문에요. 뭐 치열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어떤 컴백 무대 있잖아요. 컴백을 하게 되면 아이돌 그룹들이 그 서로 눈치들을 각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눈치들을 좀 봤어요. 대형 그 기획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아주 초스타급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컴백 무대를 할 때 서로의 눈치를 보고 어떨 때는 뭐 맞짱을 뜰 때도 있고요. 뭐 강대강으로 나와서 같이 순위 그 인기를 겨루는 그런 게 초기의 양상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서 서로의 경쟁을 피해서 슬기롭게 너네가 몇 월 달에 나오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피해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아이돌 그룹을 키우는 그 양산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기획력, 그다음에 어떤 그 전체를 보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수만 씨나 또는 또 양현석 사장이나 또 JYP나 이러한 그 대형 또는 그들과 함께 같이 했던 그 매니저들 그탑 매니저들이 또 새롭게 차려서 나온 그런 대행사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K-팝 그 아이돌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많은 역할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팬클럽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했어요. 제가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자, 멘트도 제가 여담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 하면서 이 과목을 교과목을 하면서 뭐 여담을 얘기하자면 밤새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 경험담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진도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이는 그들의 행동 양식과 노력하는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들은 외모와 인간성이 어우러진 완벽성의 조화를 최고의 매력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터뷰 중에는 K-팝 아이돌들의 팬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다른 나라 스타들과 달리 K-팝 아이돌들이 겸손하고 자상한 인간성으로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청소년 팬들은 K-팝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미국 가수나 프랑스 가수와 자주 비교하고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팝이나 프랑스 팝 가수들이 천박하고 지나치게 섹시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K-팝을
가수들의 외모 면에서만이 아니고 미학적으로도 훨씬 우월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자국이나 미국의 음악을 비판할 때는 항상 서구 문화 전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아시아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K-팝이 음악적으로나 시적으로나 우수하고 댄스나 퍼포먼스도 미적으로 우월하다고 응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이란 얘기는 이제 가사 말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K-팝 팬들이 보이는 이런 평가는 어찌 보면 K-팝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K-팝에 대한 평가 비교해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에요. K-팝은 사실 한국 대중음악 전체를 일컫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로벌한 수용자를 겨냥한 기획사들이 주도한 일종의 프로젝트 음악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 내에서는 미학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음악 장르는 솔직히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기성세대라든지 이런 퍼포먼스, 댄스라든지 어떤 매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는 가사말의 어떤 심층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뭐 일상적인 가사말 또는 가벼운 따라 부르기 좋은 부담 없는 가사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고, 발라드 곡이야 댄스곡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곳에야 여러분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랑과 아픔 또는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사말도 심층적인 거 있지만, 댄스곡은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가볍게 흥얼거리는 정도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다는 거죠. 원더걸스부터서 시작은 아니지만 그 전에 SES라든지 핑클, 원더걸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저도 꾸준히 계속 관여해서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만 가사말들 다 저희는 다 익혀야 되니까 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심오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일상적이고 좀 가벼운 그런 또 주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이제 K-팝의 특징, 음악의 가사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FX의 노래 중에 사랑니 같은 노래 이런 것도 정말 귀여우면서도 사랑니 뽑을 때 아프면 이런 노래 가사말들 보면 정말 그런 우리 일상적인 것들 다루는 그런 것들이 많죠. 자, 대형 기획사에 의해서 기획된 음악이잖아요. 그러면서 장르적으로는 댄스 팝 위주의 음악이면서 장르의 편중성과 소위 말하면 진정성 없는 기획 음악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학적으로 한국 내에서 오히려 연구가들에게 저평가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K-팝의 대규모화 때문에 외국 뮤지션들이 대거 합류하게 되고 단 순수한 우리 K-팝 구성원만 있는 게 아니고 K-팝 작곡자의 절반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서구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석. K-팝의 정체적 문제의 혼란까지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젠가도 항상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팝은 한국 음악이 아니고 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비판론자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이런 K-팝에 대한 국내 평가, 이런 비판론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 팬들은 오히려 외모나 볼거리뿐만 아니고 K-팝을 음악적 차원에서 미학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이를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K-팝을 미학적으로 높이 평가한 데는 문화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프랑스 청소년들, 문화 정체성이 크게 작용하는데 90년대 이후에 미국 대중음악과 유럽 대중음악이 청소년 문화를 끌어안지 못하고 90년대 이후에 기성음악이 지나치게 성인물로 인식되어서 청소년들과 정서적 거리를 보였다는 그 시대의 그러한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랑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인식으로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K-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자들이 프랑스 청소년들이 서구 대중음악을 천박하고 과도한 섹슈얼리티, 성적 표현을 보인다고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청소년들의 취향과 정서에 맞는 그들의 문화로 음악이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K-팝은 오히려 미학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한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프랑스 한류 팬들이 프랑스 한류 팬들이 K-팝을 미학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음악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중음악에 대한 음악성 평가는 통상 락 음악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서 상업음악과 대비되는 진정성과 독립성이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한류 팬들은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 상업 문화 내부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여 음악과 퍼포먼스, 소리와 비주얼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악 자체를 꼭 가사말이를 하든지 음악적 소리에만 치중을 할 게 아니고 어떤 퍼포먼스 또는 외모 이런 것까지도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 예술로서의 음악 이외에 내면적인 면, 뭐 한 곡 부른 그 시간이 흐르면 한 곡 끝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간 예술이기보다는 시간 예술이죠. 음악 이외에 뭐 방송도 시간적인 특징이 있고 영화도 그렇고 영상 자체 그다음에 음악 자체도 시간 예술 그다음에 뭐 종이 페이퍼라든지 그 매거진 뉴스페이퍼 매거진 이런 미디어들은 전부 어떤 공간적 어떤 특성이 있죠. 그다음에 공연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음악도 공연 예술로서의 음악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공간적 또 시간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만 자 가수들의 인간성과 노력 그다음에 트레이닝 과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성세대의 기준이나 학문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음악 미학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프랑스 청소년 팬들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많은 자료를 찾고 공유한 정보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음악 미학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K-팝 아이돌들을 미학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기성세대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처럼 청소년 세대 때는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라든지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의식, 또 음악만 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 세대 때 음악들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청바지 문화라든지 통기타 또는 장발 이런 것들도 이해하지 않고, 어떤 기성세대에서는 굉장히 저항, 뭐 좀 뭐랄까, 그, 그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제 음악 프로를 워낙 아이돌 프로를 많이 해서 좀 개방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세대에 벌써 어, 세대가 된 청소년 시대를 훌쩍 지나서 세대들도 기성 세대가 지금의 기성 세대가 보는 아이돌 또는 어떤 청소년 문화에 대한 못마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때 말씀드렸듯이 음악 프로 보려고 새벽부터서 와서 줄 서 있고 비 맞아가면서, 또 어떤 이들은 뭐 대형 프로 같은 경우, 가요대전 같은 경우는 하룻밤을 꼬박 새는 뭐, 뭐 소형 텐트까지 갖고 와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방송인마저도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한 적도 있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다른 나라에 가서 케이팝 공연을 제가 보면서도 다른 나라의 팬들도 호텔 앞에서 그렇게 그 밤새 서성이는 그런 팬들을 봤어요. 놀라움을 금치곤 했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안들이 굉장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갔을 때 상당히 놀랄 정도의 그런 통제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팬들이 호텔 앞에 밤새워서 이렇게 서성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듯이 뭐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그 청소년들, 그런 모습들을 그 나라 각각의 나라에서 기성세대들은 또 다르게 또 언짢게 보는 경향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과연 여러분들 기성세대에 존재하는 청소년 세대, 아들, 딸, 자식 세대의 청소년 세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도 관건입니다. 어쨌든 어떤 학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음악적 미학, 아무래도 노래 잘하고 음악적 가사도 좋고 뭐또 곡도 좋고 이러한 것들 물론 다 훌륭합니다만, 케이팝도 것들에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음악이란 것이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소리로만 듣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 외모 이런 것도 중요하다,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프랑스 팬들이 아이돌 그룹은 댄스 위주의 퍼포먼스 위주로 그룹핑돼서 그룹화돼서 훈련 트레이닝 받고 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쟤들은 노래는 약할 거야, 노래는 잘 못해, 뭐 실제로 노래 잘 못하는 그 친구도 있잖아요.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어쨌든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를 그래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한 1년 반 정도 미처 비대하고 했습니다만, 너무 좋은 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이 가면 쓰고 나와서 깜짝 놀랄 정도의 성량과 음악성을 발휘하잖아요.
댄스 노래에서 자기 그 아이돌 그룹에서는 몇 소절을 부르지 않고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몇 마디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